이번 시간부터는 제2장 사회보장제도 파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제도는 한 국가의 이제 국민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칭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을 이제 케어해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가 되어지는 부분은 공공부조 파트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구조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행해지는 사업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두 가지로 우리 교재는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공부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적 약자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런 어떤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어떤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좀 경제적으로 약한 어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상자를 이렇게 제한한다라는 거죠. 제한해서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국민들을 돌봐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용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는요,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즉 경제적인 약자들이죠. 그러한 국민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스스로 이제 일을 해나가고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자활 활동을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또 대상자별로 국민별로 이제 처해진 상황들이 각각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도 운영은 맞춤형의 급여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선정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어떤 수급자 여건에 맞춰서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은요, 먼저 나오는 게 자격 요건입니다. 즉 경제적인 약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상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어떤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나오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을 때 이때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자체, 일반적으로 자녀가 해당되겠죠. 자녀가 아예 없거나 자녀가 경제 능력이 없거나 또는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생계급여든 주거급여든 급여 종류별로 각각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50% 정리를 한 건 우리 교재 79페이지에 이제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각각 다 급여마다 달라요.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급자 여건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 어떤 급여별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소득 인정액 요건을 충족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만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었는데, 부양의무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그리고 배우자를 지칭하는데 사망한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즉 자녀가 있고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다라는 거예요. 사망한 혈족의 배우자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양 능력이 없다, 부양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요건이 어떤 것들이냐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미달한 사람,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낮고 또는 재산도 별로 없는 이러한 경우라면 부양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중증 장애인을 가리킵니다. 중증 장애인을 자신의 집에서 부양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부양 능력은 없다라고 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라든지 또는 군부대 같은 데 징집이 됐다든지 소집이 됐다든지 또 해외로 이민을 갔다든지 또는 형집행으로 수감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부양 의무자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제 지급되는 급여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급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활급여가 있는데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는요. 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급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질 때는요.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일단 부양 의무자가 있다면 즉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다면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게 1번입니다. 즉 부양 의무자가 부양하는 게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 다른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떤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이런 타 법령, 타 제도에 의해서 먼저 어떤 구제받을 수 있다면 그 법, 그 제도를 먼저 시행하라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보루다,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법령 보호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해서 실시가 되어져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보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급여의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대략적인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다가 각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지는가? 이제 뭐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뭔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소득평가액입니다. 그래서 뭔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면 뭐 이제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하고 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먼저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주택이 없다면 뭐 그 임차에 들어갔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을 소득으로 환산평가하는 거 이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에요. 요 두 가지 금액을 합친 게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냥 집에만 있는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는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주거급여는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라든지 수선 유지비라든지 그 외에 주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급품을 지급하는 거. 이게 주거급여고요. 그 다음 교육급여는 이제 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는 게 교육급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뒤쪽에 나오겠지만 1종 수급자가 있고 2종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의료급여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보험보다 조금 더 환자, 즉 수급자의 부담분을 덜어주는 구조예요. 아무래도 이 제도 자체는 경제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나올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해상급여는요, 생계급여나 주거, 의료급여 중에 어느 것 하나 이상을 이제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돈이고요. 출산했을 때 영아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해 줍니다. 그 다음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제급여가 1구당 80만 원씩 지급되고요. 그 외에 자활활동과 관련된 자활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